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보처리 기능사를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산업기사가 이번에 개편이 됐죠. 22년도 기준으로. 근데 아직까지 필기시험이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필기를 학습을 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현재 2020년 연초에는 과거에 2020년도부터 개편되어 시행된 정보처리 기사 필기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가보는 그런 동영상을 지금부터 제가 남겨놓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ncs.go.kr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료 제공되는 PDF 문서를 열어서 학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그게 맞는데 제가 이쪽 문서 파일을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이거를 과연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작업을 제가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시간도 잘 안 나더라고요. 오프라인 수업을 좀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정보처리 기사 필기 문제를 가지고 산업기사도 그대로 커버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좀 초점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분석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자문제집으로 미리 정보처리기사 2020년 6월 6일자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파트부터 해서 한번 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검토회의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하여 사전 검토한 후에 짧은 검토회의를 통해서 오류를 조기에 검출하는 데 목적을 두는 요구사항 검토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4개의 보기 항목 중에 정답이 워크스루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조금이라도 좀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왜 이런 단어가 이 상황에서 쓰였을까를 좀 배경 지식을 아시게 되면 단기간이 아니라 좀 더 장기간 앞으로 내가 이 문제나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맞아, 이게 이런 의미를 담는 그런 용어였지 라는 어떤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축구를 사실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스루패스라는 용어 아시죠? 네. 스루패스가 뭔가요? 스루패스. 사실 이제 스루패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 선수가 2명이 있어요. 네. 선수가 이렇게 2명이 있다고 치죠. 자, 2명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뭐 예를 들어서 공을 패스를 할 건데, 자, 공을 패스한다 이거예요. 공을 패스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스루 패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쭉 이쪽으로 만약에 패스를 하게 되면 이 패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을 따라가서 정확히 패스를 받는 형식,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스루 패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앞서가 있죠. 사전에. 네, 사전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스루 패스라고 하듯이,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검토회의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한다. 사전에 미리 배포해서 검토 작업을 한 후에 짧은 검토회의를 거쳐서 오류를 조기에 잡아내는데 목적을 두는 요구사항 검토가 바로 워크스루구나. 그래서 스루라는 단어가 쓰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기 시험에서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은 설명이 다 끝났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설계에서 일정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코드는, 자, 그래서 뭐 정답은 순차 코드인데, 일단은 일련 번호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일련 번호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1, 그다음 1002, 1003, 1004, 100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계속 규칙적으로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럽니까? 순차적으로, 또는 뭐 같은 말로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일련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 번호를 문제에서 지금 정답 얘기한 대로 순차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거는 좀 거저먹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는, 자, 일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언어 프로그래밍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 게 현재 살아남아있는 언어가 C 언어고요. 그 다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현재 지금 쓰이고 있는 언어가 자바, 그 다음 C++, 그 다음에 뭐 C#,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지향형은 100% 함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객체와 클래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래서 이러한 개념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건데, 자, 그럼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상화한다라는 개념이 있죠. 데이터를 추상화. 네, 우리가 클래스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왜 이게 클래스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자, C 언어도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C 언어에서 변수 선언을 할 때를 먼저 좀 일단 살펴볼게요. 보통 변수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변수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의미를 굳이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 타입의 변수를 이름으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정수 타입의 변수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다.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 언어 스타일인 거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데이터 타입을 설계한다. 네. 이게 바로 클래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트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기 원래 이 인트가 이제 정수 타입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데이터 타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얘는 뭐 변수 이름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버드라고 하는 게 바로 타입이에요. 좀 분리를 시킬게요. 버드라는 이 이름으로 만든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버드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조류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야.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버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클래스 개념입니다. 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버드 말고 다른 타입도 만들어 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돈에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뭐 머니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가진 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데이터 타입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추상화 작업이라고 하면서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흐름도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줄임말인데, 그래서 데이터 흐름도라고 합니다. 데이터 흐름도의 구성 요소에는 4가지가 크게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자료 흐름을 플로우라고 하죠. 그 다음 저장소를 이제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단말기를 이제 터미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4가지가 데이터 흐름도의 구성인데, 데이터 딕셔너리는 데이터 사전이라는 얘기인데, 데이터 사전은 여기 데이터 흐름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시 구축된 플랫폼의 성능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만들 때 그 구축된 플랫폼에 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측정 대상 항목이 아닌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대상인 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응답 시간. 네, 당연히 응답 시간 따져야 됩니다. 왜냐? 프로그램이 얘가 응답이 빨라야 사용자들이 답답해하는 일이 없겠죠. 만약에 응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봐요. 그러면은 뭐 하나 처리하는데 뭐 3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 쓰겠습니까? 막 게시판이 난리 나겠죠. 막 항의 걸로 왜 이렇게 이거 프로그램 동작이 느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응답 시간을 반드시 따져야 되겠죠. 다음에 가용성, availability. 그래서 얼마나 이 가동률이 좋냐,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용률, utilization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얼마만큼 많이 사용을 하는지, 빈도수? 약간 뭐 그런 개념이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서버 튜닝. 서버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사실 좀 분야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씁니까? 뭐 네트워크 개념에서 사실 쓰기는 하는데, 서버 튜닝? 이거 말 그대로 뭐 서버 관리나 서버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 작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작업. 네트워크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는 조금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정답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게 서버 튜닝입니다. 자, 6번. UML 확장자 모델에서 스테레오 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 맞는 것은? 자, 우리가 사실 UML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UML이라고 저기다 제가 쳐볼게요. 자, UML. 네. UML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사실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단적으로 보자면, 뭐 그냥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셔도 이게 나옵니다. UML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크게 뭐 구조와 행위 2가지로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구조 다이어그램 그러면은 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뭐 그래서 객체 다이어그램도 있고, 뭐 패키지 다이어그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네, 이런 걸 뭐 통칭해서 뭐 UML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자세히는 뭐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근데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이게 아니고 이 기호 사용법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스테레오라고 딱 나오면은 우리가 스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실 저는 이걸 예전에 어디서 들었냐면요. 이 IT 자격증 공부하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그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에서 채널 넘기다 보면 그 이제 어떤 채널 뭐 예를 들어서 뭐 6번 채널은 뭐 스테레오 뭐 그다음에 뭐 7번 채널은 뭐 모노 이런 단어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모노라고 써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스테레오라고 막 뜨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송 관련된 용어랑 밀접하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스테레오 타입 딱 그러면은 예. 일단은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스테레오가 딱 적는 거죠. 텔레비전 기호에서 이런 특수문자 기호 부등호 찍혀 있는 거 많이 봤었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면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좀 잘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합니다. 예. 책에 나와 있는 거 그 주저주저리 그 써 있는 거를 일일이 다 읽으려고 그래도 저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GOF라고 합니다. Gang of Four의 디자인 패턴에서 행위 패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뭐 행위 패턴 그러면은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클래스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책임 분배에 대한 방법을 정의하는 패턴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지터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비지터가 뭔 뜻인지 또 봐야겠죠. 자, 각 클래스들의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 기능을 분리해서 별도의 클래스로 뭐 구성을 한다. 뭐 이렇게 뜻이 나와 있네요. 그 외에도 뭐 빌더나 프로토타입이나 브릿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잘 구분해서 한번 얘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좀 의미를 좀 부여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머릿속에 잘 오래 남겨둘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여기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GOF? 이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지터가 행위 패턴에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비지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방문객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원래 비지트가 원래 방문한다는 뜻이 있죠. 사실 단어 뜻에 보면 이게 뭐 방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비지터 그러면은 방문객, 방문 손님 약간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방문 손님 손님이 방문해서 뭔가를 뭐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GOF Gang of Four 갱이 방문을 했어. 네 사람의 갱이 방문을 했어. 오케이 비지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어거지성이 좀 깊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만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한번 언급을 해놓으면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보면. 자, 그 다음 8번. 자, 자료사전에서 자료의 생략을 의미하는 기호는 우리가 보통 생략 그러면 사실 원래 어떻게 합니까? 뭐 생략 그러면 이제 생략이 이런 의미죠. 꼭 그러니까 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을 우리가 생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략을 할 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넣어준다. 이런 표시 기호를 딱 해놓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소괄호가 바로 생략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9번.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미들웨어는 무엇이냐? 자, 트랜잭션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제어한다. TP 모니터가 이제 정답인데, 얘도 좀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해서 공부한다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트랜잭션. 일단 트랜잭션의 앞 글자를 따서 뭐 T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보면은 그 다음에 P라고 있는데, 이 P는 이제 프로세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굳이 단어를 뜻풀이를 하자 그러면 트랜잭션. 네, 이게 스펠링이 맞나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네, 트랜잭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P가 프로세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 예, 그래서 감시, 제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감시 제어가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TP 모니터링, TP 모니터. 네, 이런 식으로 단어 뜻을 딱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겠죠.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설계 원칙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바로 직관성이라 그래요. 직관성. 직관적이다. 이 직관적이다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이제 또 같은 말로 해석되면 객관적이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약간 굳이 더 해석하자면 대중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이어야 돼. 직관적이어야 돼. 뭔가 대중적이어야 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돼. 예, 공공성을 강조하는 거죠. 공공성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성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UI 설계 원칙에서 이걸 가장 잘 적용한 프로그램 사례가 바로 이제 뭐 윈도우즈가 해당이 되겠죠. 윈도우즈 시리즈로 뭐 우리가 뭐 윈도우 98부터 뭐 이제 뭐 더 이전 버전도 쓰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윈도우 11까지 전부 다 UI 구조가 이렇게 공공성을 잘 강조하는 방식으로 쉽게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예. 뭐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사죠. MS사의 빌 게이츠가 만든 거죠. 네. 이 정도 상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번은 직관성이 정답이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일단 쭉 살펴봤고요. 11번부터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시 녹화 시작을 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